안녕하세요. 대승기실론의 지혜를 파고드는 시간 20번째 깊이 있는 대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섭의 원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왜 부처님 경전이 있는데도 대승기실론 같은 논서가 또 필요한가 이런 이유들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 다룰 내용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 같은 구절이라고 들었어요. 네, 정확합니다. 저자가 이 책을 왜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필연성을 아주 집약적으로 선언하는 대목이거든요. 아, 정말요? 제가 먼저 해당 구절의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기에 이 논서는 열애의 광대하고 심오한 법의 끝없는 의미를 총괄적으로 모으고자 하므로 응당 이 논서를 설해야 한다. 총괄적으로 모은다. 거기서 총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총섭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힘이 느껴지네요. 총은 정부, 섭은 이렇게 거느린다는 뜻이니까 모든 것을 휘어잡는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냥 요약한다랑은 어감이 많이 다른데요. 네, 맞아요. 청섭은 단순 요약이 절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자면요. 서랍 안에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구슬들을 하나의 튼튼한 실로 꿰어서 찬란한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에 가까워요. 아,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이요? 네. 각 구슬의 가치는 그대로 두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총섭의 본질입니다. 와,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든다. 비유가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 구절, 이 선언이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구절의 위치를 알아야 그 의미가 훨씬 선명해지거든요. 네. 바로 직전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냐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사람들의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이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기억나요. 부처님 계실 때처럼 듣자마자 깨닫는 그런 천재들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점점 더 많은 설명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그런 흐름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구절은 그 내부류에 대한 논의를 딱 마무리 짓는 결론인 동시에 그중에서도 특히 4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외치는 선언이에요. 4번째 부류요? 네. 방대한 경전의 양에 질리고 그 깊이에 압도당한 바로 당신들을 위해 이 한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 특정 총중을 콕 집어서 이건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군요. 그렇죠. 요즘 마케팅에서 말하는 타겟팅이랑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효 스님은 이 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셨나요?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가 보면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철학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구절, 이와 같기에. 네, 이와 같기에. 원효 스님은 여기서 이와 같기에라는 말이 바로 앞서 말한 4부류의 중생, 그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절실한 4번째 부류를 가리킨다고 명확히 합니다. 4번째 부류가 어떤 특징을 가졌었는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원효 스님은 이들의 특징을 2개의 사자성어로 압축하는데요. 첫째는 광론, 문다, 위번. 광론, 문다, 위번.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책이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은 걸 아주 번거롭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너무 솔직한 표현인데요. 두꺼운 책만 보면 일단 숨부터 막히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번째 특징은 심락총지입니다. 심락총지요? 쉽게 말하면 복잡하고 긴 설명은 싫고 핵심만 간추린 요약본을 아주 좋아한다는 성향이죠. 와, 그거 완전 요즘 사람들이잖아요. 시간 없으니 요점만 알려주세요. 3줄 요약 부탁합니다 하는 인터넷 세대의 구호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원효 스님이 1000년 전에 이미 TLDR 문화를 예견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책이 바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어요. 네, 어떤 점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금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 않나요? 핑계요? 네.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나는 원래 핵심만 파악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처럼요. 대승기실론이 혹시 그런 지적인 나태함을 조장할 위험은 없었을까요? 진짜 공부는 어렵고 방대한 원전을 직접 파고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이 책이 정말 단순 요약본에 그쳤다면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대승기신론의 위대함은 바로 그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죠. 열애의 광대하고 심오한 법에 끝없는 의미를 총괄적으로 모으고자 하므로 네. 이 책은 단순히 내용을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대하고 심오하며 끝없는 의미를 전부 담아내겠다고 선언하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분량은 줄이면서 내용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겠다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닌가요? 모순처럼 들려요.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가 총섭의 방법론에 있습니다. 아, 대승기실론은 내용을 잘라내는 방식이 아니고요. 일심이문, 즉 하나의 마음과 두 개의 문이라는 아주 독창적이고 강력한 분석 틀을 제시합니다. 일심이문. 네, 그리고 그 틀 안에 부처님의 그 방대한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싹 재배치해버립니다. 흩어져 있던 위대한 사상들이 일심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와서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큰 줄기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나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와. 그야말로 경이로운 편집자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요약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 새로운 지도를 그려서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흩어진 지식들을 연결하고 전체 구조를 파악하게 만드는 틀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총섭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는 비단 불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의 무수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인 제1원인을 탐구했던 것과도 결이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흩어진 현상들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를 찾아내려는 것.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지성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목표였죠. 그렇게 들으니 총섭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보편적이고 위대하게 느껴지네요. 마지막 구절도 인상 깊습니다. 응당 이 논설을 설해야 한다. 그냥 설한다가 아니라 응당, 즉 마땅히 설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네, 아주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맞아요? 그 응당이라는 단어 하나에 저자의 사명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업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총섭의 지혜가 없다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방대한 가르침의 바다 앞에서 길을 잃고 영영 헤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책이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당대의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재편집한 최고의 철학적 안내서라고 규정합니다. 정리하자면 명확한 타겟 독자가 있고 그들을 위한 독창적인 편집 원리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은 꼭 쓰여야만 했다. 와, 정말 탄탄한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가치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총섭성, 즉 방대한 핵심을 한 권에 담아내는 능력. 네, 총섭성. 둘째, 체계성, 일심이문이라는 논리적 구조. 그리고 셋째, 필연성,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길잡이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섭의 원리, 단순히 오래된 불교 문헌에 대한 이야기로만 들리지가 않네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요? 네, 내가 앞서 말한 네 가지 부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는 거죠. 나는 방대한 원전이나 데이터를 직접 파고들면서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잘 정리해준 핵심 개론서를 통해 전체 그림을 먼저 파악하는 걸 선호하는가? 자신의 근기, 우리말로 하면 학습 스타일이나 성향을 아는 것이 모든 공부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지 먼저 파악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저 자신도 약간 네 번째 부류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저도 사실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했을 때 팔만대장경이라는 말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때 한 스승님께서 제게 기실론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어요. 처음엔 왜 원전이 아니고 해설서부터 보라는 거지? 좀 의아했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비로소 불교 사상의 전체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와, 그제야 다른 경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기신론이 바로 그 총섭의 지혜를 체험하게 해준 첫 번째 지도였던 셈이죠. 와. 직접적인 경험담을 들으니까 훨씬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적용법은 뭔가요? 둘째는 체계적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겁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고 암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많은 지식들을 꿰뚫는 핵심 구조나 제일 원리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태도, 이게 중요해요. 네. 기신론의 일심이문처럼 당신만의 지식의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총섭의 원리를 내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만의 지식 지도를 그린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래도 조금 더 와닿는 비유가 있다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인 경전을 한 50권짜리 거대한 백과사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50권짜리 백과사전이야? 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저희 집 책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완벽하게 담겨 있지만 일반인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엄두 안 나죠? 바로 그때 한 분야의 대가가 나타나서 그 백과사전의 정수만을 뽑아서 단 한 권의 핵심 개론서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승기신론 같은 논서의 역할이에요. 아, 이 개론서는 백과사전의 내용을 단순히 베껴서 요약한 책이 아닙니다. 전체 학문의 구조와 핵심 원리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보여주죠. 예를 들어 백과사전의 수천 개 항목을 일심이문처럼 단 두세 개의 거대한 원리로 꿰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론서를 먼저 읽으면 거대한 숲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겠네요. 네, 이 책을 먼저 읽고 나면 나중에 백과사전의 어떤 부분을 펼쳐도 길을 잃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읽는 내용이 전체 지도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논서는 경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전이라는 거대한 백과사전을 더 잘 활용하게 돕는 최고의 안내서인 셈입니다. 백과사전과 핵심 개론서의 비유, 정말 명쾌합니다. 대승귀신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네, 이게 비단 공부에만 국한된 이야기도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낯선 도시에 처음 갔을 때 모든 골목을 다 외우려 하기보다 먼저 전체 지도를 보고 동서남북과 주요 랜드마크를 파악하는 것과 같죠? 인생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 문제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바로 총섭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만약 제가 친구에게 오늘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준다면 딱 3가지만 꼽아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3가지로 요약해보죠. 첫째, 명확한 타겟입니다. 명확한 타겟. 네, 대승기신론은 방대한 텍스트에 부담을 느끼지만 핵심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 즉 4번째 부류를 위해 쓰인 맞춤형 안내서라는 점입니다. 네, 나를 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선언이었죠. 둘째, 위대한 편집, 총섭입니다. 총섭이란 단순 요약이 아니라 방대한 지식을 일심이문과 같은 독창적인 틀로 재구성해서 전체를 꿰뚫어 보게 하는 지적인 체계화 작업이라는 것. 지식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죠. 구슬을 꿰어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필수적인 길잡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해당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선택 과목이 아닌 대승불교의 정수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 과목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타겟, 위대한 편집, 그리고 필수적인 길잡이. 완벽한 정리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지 알고 있나요? 당신의 삶과 일이라는 방대한 정보 앞에서 길을 잃고 있다면 모든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전체를 깨뚫는 핵심 구조, 즉 당신만의 총섭의 원리를 찾아보려 하고 있나요? 나에게 맞는 공부법과 지식의 구조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도 깊이 있는 설명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논서를 저술한 이유를 밝힌 2년분을 모두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대승기신론의 핵심 교리를 설명하는 2비분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분? 네, 2비분, 그러니까 이 논서의 핵심 주장과 뜻을 세우는 부분이죠. 오늘 여러 번 언급됐던 일심이문과 3대라는 핵심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이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